우리가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우리 요구 분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HRD 전개편에서 보면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 이 5단계는 그죠? 실즈의 모형을 ADD-IE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뭐 목표 분석도 있고 학습자 분석도 있고 출발점 행동 분석이 있다. 그렇다면 학습 과제 분석은 어떤 거느냐? 이거더라. 그러면 출발점 행동 진단은 누굴 위한 거냐? 학습자 분석을 위한 거더라. 그러면 그 내용은 뭐가 있냐?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지적 정서적 출발점 행동에 대해서도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 분석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여러 조직들은 목적에 따라 요구 분석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 사회서비스기관, 기업, 도시, 병원, 대학, 시민운동단체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교육 훈련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교육적 요구 분석을 얘기한다. 다시 여러 분야에는 다 요구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 중에서 여기에서의 요구 분석은 어떤 요구 분석이더라? 교육 훈련에 대한 요구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로젯은 이를 교육 훈련 요구 분석이라고 했다. 뭐 Train Needs Assessment라고 돼 있네요. 자, 교육 훈련 요구 분석은 교육적인 요구가 있는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교육 과정이 고정되어 있어 요구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는 반면 기업이나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이전 시간에 봤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요.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 내용의 선정이 매우 자유로움으로 우리가 봤죠. 뭐 교육 내용 아까 말했듯이 뭐 캘리그라피도 한다고 했었죠. 요구 분석이 중요한 수단이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활용되어야 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훈련 요구 분석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 훈련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들 다 왜 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교육 훈련의 타당성을 갖기 위하여 요구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교육 훈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훈련은 목표 달성의 수단이지 교육훈련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쭉쭉쭉 나와 있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클락은 요구 분석이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에 수행되어져야만 하는 4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 그러니까 왜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느냐? 마이클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조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영역을 규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가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면서 훈련 비용과 훈련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학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PPT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요 가지고 왔는데요. 그죠? 니드 평가 이렇게 돼 있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울색의 교육훈련 요구 분석 모형이라고 좀 나와 있네요. 제가 이미지를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양해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한번 읽어가 보죠. 페이지 1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색의 모형은 요구 분석의 단계를 감지된 요구, 의사결정권자, 예비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평가 단계, 피드백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게 되죠? 쭉 이렇게 갔다가,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예비 분석 단계에서 분석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다시 시켜 놓을게요, 제가. 자, 이 모형의 특징은 교육 훈련의 요구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행 단계와 평가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다시 말하자면 평가가 있고요. 그죠? 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실행 단계가 여기 있더라라는 거죠. 또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그죠? 의사결정의 영향력과 판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비 분석 단계에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비 분석 단계. 예비 분석 단계에서는 상황 인지, 그죠? 그다음에 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준거의 선택 및 방법을 선택한 후 분석 단계에서는, 자, 분석 단계 되겠죠? 예비 분석 단계에서 분석 단계로 넘어오죠.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피드백의 과정으로 실시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형은 처음 요구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의사결정 단계를 강조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시 자,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이 모형에서는 자, 처음에 이 요구 분석을 무엇보다도 처음에 한다라는, 그래서 의사결정 이전에 요구 분석을 먼저 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요구 분석의 결과를 교육 훈련 문제만 한정시킨다는 점에서 성과의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구 분석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지만 요구 분석 결과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요구 분석 결과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다. 이것이요, 그죠? 이 분석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 실행 단계 또는 평가 단계까지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요구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단순하게 그죠?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 전 단계로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뭐예요? 울색의 모형에서는요. 그래요. 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그죠? 요구 분석을 의사결정 단계에 들어왔던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네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111페이지에 로짓 모형 한번 보죠. 자, 로짓의 모형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자, 모형은 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형의 하나이다. 이 모형은 요구 분석 시작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까지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요구 분석의 단계는 목적의 결정, 여기 보면 보세요. 목적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출처의 확인 또는 도구 선택, 여기 도구 선택이 있죠? 단계별 요구 분석을 시행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른 의사결정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모형은 울색의 모형과는 달리 교육 훈련의 문제와 관련된 요구 분석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요구 분석 결과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만 한정시키지 않음으로써 요구 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를 보다 개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구 상황에 요구 분석이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단계별 요구 분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 요 위에서는 그죠? 울색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시면 자, 울색에서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요것이요. 요구 분석이 단지 이 수업에만 그죠? 여기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구 분석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각 단계마다 또 요구 분석을 하고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다시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 요구 분석이 그죠? 다시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요구 분석이에요. 그죠? 이 요구 분석이 단지 이 실행의 한 군데만 뭉쳐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자, 로짓의 모형에서 보면 모든 단계의 요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111페이지 한번 보죠. 분석 실행자의 입장에서는 취해야 할 행동이나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자. 어느 것이 그러니까 분석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모든 뭡니까? 요구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자, 이것을 조금 나눠서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울색의 모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이 울색의 모형은 1983년부터 쭉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훈련 요구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행 평가 단계를 포함하여서 나온 것이더라. 그죠? 자, 이게 대해서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요구 분석 초기 의사결정 단계를 강조한 것이더라 라는 것인데 반해서 자, 한계점이자 단점은 요구 분석 결과를 교육 훈련에만 한정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로짓은 어떠냐? 로짓의 모형은 자, 좀 더 발전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991년부터 쭉쭉 나온 모형인데요. 최근에까지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뭐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요. 자, 요구 분석의 실행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용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게 단점이자 한계점으로는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결여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느 모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요구 분석의 모형을 아는 것보다 스스로 요구 분석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 이 과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때는 실제로 요구 분석의 설문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트켄과 울쉑 한번 봅시다. 위트켄의 모형은 요구 분석이 실행되는 기관이나 집단의 체제적 복합성과 상호 의존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 분석의 단계를 자, 사전적 단계 분석 또는 분석 단계, 사후 분석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시행해야 하는 행동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모형은 단순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with can과 or should의 모형은 사전 분석의 단계, 이게 뭐 탐색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의 단계예요. 이게 정보 수집의 단계인 반면에 사후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후 분석은 이게 분석된 정보 수집을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수준에 따른 요구와 관련된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수준 1은 요구 분석의 기초적인 대상으로 학생이나 고객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을 포함한다. 수준 2는 2차적인 요구 분석 대상으로 교사나 학부모, 소속 종업원과 같이 서비스 공급자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수준 3은 건물, 시설, 기술과 같은 환경 자원들을 일컫는다라는 뜻이죠. 자, 1수준은 뭐라고 할 수 있죠? 학생이나 고객, 다시 말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인 반면에, 자, 2수준이라는 것은 교사라든지 뭐 학부모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3수준은 뭐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이러한 수준을 고려한 요구 분석은 체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보다 광범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구 분석의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요구 분석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라는 거죠. 7번 보죠. 자, 모형이 결국에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자, 여기에서는 대략 7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구 분석의 상황 분석. 두 번째 단계는요. 그래요. 요구 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보 출처의 확인. 네 번째는요. 요구 분석 도구의 선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요구 분석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요구 분석의 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 결과 분석 및 보고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과제로 제시했던 게 바로 4번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과제한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요구 분석의 도구 설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씩 또 알아가 봅시다. 1단계 요구 분석의 상황 분석입니다.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요구 분석이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고 요구 분석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내는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왜 요구 분석을 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것이며 요구 분석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어떤 것인지와 같은 요구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과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에 대해 로젯은 요구 분석 사항을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업무 수행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체제나 기술의 도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동적, 습관적인 교육 관행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상황 분석을 하고 나면 목적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구 분석이 필요한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면 요구 분석을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것인지 분석의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요구 분석의 목적은 불확실한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구 분석의 목적을 결정한다는 것은 요구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목적을 요구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설정에 있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적화 또는요, 뭐 실제화, 느낌 또는 뭐 원인, 자 해결 방안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최적화는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최적화라는 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적어보죠. 자, 요구 분석의 목적에서 최적화라는 것은 업무 수행에 있어 자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의 격차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얼마만큼 이행해야만 했었는데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뭡니까?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다음에 실제하는 현재 직무의 수행 상태 또는 직무 담당자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제하다. 또는 자 문제나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능력에 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탐색해 보는 것. 뭐 이것이 또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원인은 무엇이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보는 게 원인이에요. 자, 해결 방안은 자, 파악된 문제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구 분석의 목적을 설정하는데요. 그 목적 설정의 기준은 이 5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출처의 확인이 되는데 요구 분석의 상황과 목적이 결정이 되면 누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 즉,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가. 다시요. 자, 이런 대표적인 거는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가 또는 누구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요구 분석의 과정을 누가 알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 분석 도구의 선정이 되는데 요구 분석의 목적이 결정이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에 사용할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선택해야 하며 이때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뭐 현존 이때 주로 분석 사용되는 도구는 뭐 예를 들자면 현존 자료 분석 또는요 면담 관찰 또는 그룹 뭐 설문조사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요.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가 요구 분석의 계획의 수립입니다. 요구 분석 상황 파악과 분석 목적 및 방법이 결정되었을 경우 실행에 앞서 실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요구 분석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자, 뭐 어느 것을 고려되면 문제 상황이 무엇이고, 그렇죠? 자, 문제 상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의 목적은 무엇이며, 요구 분석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 분석팀 뭐 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할이라든지 소개와 뭐 역할. 요구 분석 실행 일정 일정 같은 것들도 이제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워두는 게 요구 분석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구 분석 계획서에 의해 수립된 단계와 일정에 따라 자료 수집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얻게 되는 자료는 면담, 관찰, 그룹 회의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질적 자료와, 자, 여기서는 질적 자료 플러스 양적 자료. 양적 자료는 당연히 설문조사일 것이고요. 자, 질적 자료라는 것은 면담이라든지 관찰,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 및 보고를 하는 것으로서 자, 요구 분석의 과정을 끝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요거까지는 요구 분석 도구 선정 이 네 번째 절차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 과제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러분들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분석 도구 하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요구 분석의 실행 이 6번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죠.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제로서 요구 분석의 어떤 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페이지 116페이지죠. 자, 요구 분석의 실행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설문조사의 표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또 대표성을 지니는 정도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구 분석에서 표집이 중요할까요? 그죠? 자, 표집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떠한 이 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1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요. 1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3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3의 특성이 여러 가지. 유전자가 이럴 수도 있죠. 유전자가. 그죠? 3의 특성을. 자, 이게 전체예요. 그런데 표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 전체 집단은 1이 많은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여기 표집된 집단에서 1이 많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럴까요? 3이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3을 더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그죠? 그죠? 제가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그죠? 이제 3이 많죠? 그죠? 그래요. 실제로는 3이 이렇게 더 많죠. 근데 표집되어 있는 집단은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요. 1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대표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표성을 지닐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표집 방법이
대표성을 지니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적 HRD에서는 이 요구 분석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 저는 요구 분석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행은 어느 단계라고요? 그쵸? 6번의 단계죠, 6번. 그죠? 6번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이 설문조사 또는 누구를 면담하고 누구를 관찰할 것이냐. 근데 이 관찰하고 면담하는 사람이, 그죠? 피실험자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 또는 다시 여기 봅시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표집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설문조사의 표집 방법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자, 표집 조사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가 봅시다. 그죠? 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대상 전체를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 빼고는 전수조사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개 전체 중 일부를 뽑아서 연구를 하고, 자, 그 결과를 기초로 전체의 특성을 추정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대상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일부만 추출하여 추출된 일부를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는 것이 표본 조사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표본 조사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걸 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왜 한다고요? 노력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우리 전체 조사하는 것보다는 몇몇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경비와 노력을 절약하잖아요. 또 연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음이죠. 그죠? 그래요.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의 정밀도. 표본을 아주 잘 해가지고요. 연구를, 요구 분석을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표집 조사를 하겠지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표집 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지? 표집 조사의 우리 조사 종류, 유형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확률적 표집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확률적 표집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비확률적 조사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률적 조사는 뭐를 나타낸다고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면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확률적 표집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자, 무선 표집. 이때 무선이라는 말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랜덤이에요. 랜덤. 무작위로 이렇게 뽑는다라는 말이고, 또는 체계적 표집을 한다라는 말이니까, 자, 이건 랜덤이 아니라 어떤 공식에 의해서 뽑는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군집 표집입니다. 군집 표집은 자, 학교, 학급, 학과를
하나의 모집 단위에서 쭉 뽑아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이 확률적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표집은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제비 뽑기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하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뭡니까? 굉장하게 오류가 많이 오차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은 어떤 공식에 의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서 200세대 중에서 우리 200세대 중 40세대를 표집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번호를 주고 5세대 간격으로 표집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5세대마다 5세대 간격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일정한 공식, 어떤 단위를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군지 표집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말들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서울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5개의 구 중 3개의 구를 뽑고 집중 조사하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뜻이죠. 우리 선거할 때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당의 선호도에 따라서 전체의 의사를 잘 대표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말고라도 우리가 유층 표집도 있고 단계적 표집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요. 그래서 보통은 체계적 표집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 비확률적 표집은 그렇죠? 3가지가 있어요. 의도적 표집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할당 표집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우연적 표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적 표집이라는 것은 샘플을 어떻게 얻냐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전집을 잘 대표하라고 믿는 사례를, 자, 이제 연구자의 주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확률적 표집보다는 비확률적 표집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바이러스 창궐한 걸 전 세계에 단순 표집을 하고 체계적 표집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죠? 그 바이러스에 퍼지는 지역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집에 그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표집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할당 표집 같은 건 무엇이냐? 전집의 여러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하위 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에 알맞는 표집의 수를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임으로 표집하는 거죠. 다시는 말하자면 임의 할당이죠. 할당입니다. 달이 아니라 할당, 임의 할당 해가지고요.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군집을 만들고 그 군집에서 임의로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군집을 만들고요. 여기 보세요. 군집을 만들고 25개의 구라는 구 중에서 3개를 랜덤으로 뽑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할당 표집이에요. 그죠? 자, 우연적 표집이라는 것은 정말 뭡니까? 조사자가 임의로 표집하는 거죠. 그냥 이거 같아 라고 해서 뽑는 거죠. 여기서는 주관이 약간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는 우연히 그냥 손에 잡힌 걸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로또 복권 할 때는 우연적 표집에 가까운 겁니다. 쉽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집을 할 때도 다시 말하자면 요구 분석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표집을 잘못하면 기껏 요구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죠?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우리가 할 때는
구글 문서라든지 네이버 오피스 문서를 이용해서 전체 다 싹 뿌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라고 했을 때는 각 부서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대표성을 가진 각 부서장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구 분석의 실행 단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표집에 표집에 관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렇다면 계속 요구 분석의 실행 116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을 기업 교육과 좀 더 접근시킬 경우 가업 수행상 불일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요구 분석은 인적 자원 개발 실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 개발 활동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활동의 정당성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요. 무어와 두터는 교육 훈련 요구 분석에는 조직 분석, 직무 또는 과업 분석, 개인 분석의 세 가지 분석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제안하였고 효과적인 인적 자원 개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 단계 분석, 조직 분석, 직무 분석, 개인 분석으로 수행된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다시요. 자, 이 실행을 위해서는 이렇게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조직 분석, 직무 또는 과업 분석, 그 다음에 개인 분석 이렇게 세 단계로 누워요. 무어와 두턴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조직 분석은 뭐냐? 그죠? 여러분 조직은 달라요. 학교와 교도소가 다르죠? 삼성전자와 여러분 대전대학교는 조직이 서로 달라요. 인사부서와 홍보부서는 조직이 달라요. 이런 것처럼 자, 조직 분석은 훈련이 요구되는 장소와 훈련이 생성되는 상황을 제한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네. 조직 분석이라는 것은 훈련이 요구되는 장소와 훈련이 생성되는 상황을 제한하는 것인 반면에 직무 또는 과업 분석은요. 자,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분석은요. 자, 누가 훈련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또는 어떤 종류의 훈련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표 4-2번에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 분석의 실행에서 우리가 조직 또는 직무, 개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조직 분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직무 분석이 되겠고요. 세 번째 개인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조직 분석, 전략적인 조직 분석의 개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조직 수준에서의 요구 분석은 조직 분석을 통해 수행된다. 조직 분석은 훈련과 인적 자원 개발 성과가 일어나는 장소와 훈련이 실시되는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의 특성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용되는 과정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보자. 그래서 굽터의 전략적 조직 분석 사례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 보면 훈련이 요구되는 장소와 훈련이 생성되는 상황에 되는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선은 조직의 목표입니다. 그죠? 인사부서는 공명정대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배치하는 것인데 반해서 홍보부서는 열심히 홍보해야 되는 거고 영업부서는 열심히 영어해. 조직의 목표가 다르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직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강사가 많냐 적냐? 예상의 규모가 크냐 적냐? 그런 거죠. 또는 뭐 훈련할 수 있는 또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냐 적으냐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풍토와 환경적인 제약 등 그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조직을 분석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1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것은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보면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전략적 사업을 서비스하기 위해 고객에게 연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정적 상황이죠.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훈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훈련 동기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요. 자, 정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죠? 내가 들어야만 되는 어떤 들어야 되는 내적 동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훈련 동기가 상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반영한 설문지 혹은 뭐 요구 분석을 실행하고 있냐는 우리가 페이지 120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 분석을 실행해 보셔야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요구 분석 실행 두 번째는 직무 혹은 과업을 분석하는 건데요. 자, 여기 봅시다. 직무 분석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가 봅시다.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를 활용해 수행 업무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작업 단위의 직무 성과를 관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으로부터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직무 분석은 Job Analysis는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분석하게 된다. 현재의 직무 수준과 미래에 요구되는 직무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는 선발, 성과평가, 보상, 경력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모든 직무는 여러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지시, 기능 능력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쭉쭉쭉 해서 여러분들 직무 분석이 있죠. 그럼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한 장을 한번 122페이지 한 장을 넘겨봅시다. 그죠? 거기 처음에 표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라고 나오죠? 제가 저번에 한번 직무 기술서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영어로 말하면 job description입니다.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조직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무 기술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직무 기술서라 해서 이렇게 뭡니까? 단위 업무 워크 태스크 뭐 있고 수행 절차와 뭐 중요도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나오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뭐 직무 기술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있는데요. 약간 달라요. 직무 면수에서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 기술, 성격, 능력, 적성. 직무 기술서는요.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래서 직무 명칭, 부서, 직무 수행의 위치, 직무 내용의 요약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요구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 분석을 하는 단계를 살펴보자면 전체적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고요. 이건 여러분들 아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각 기업 내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 확인. 아까 보니까 주요 과업 확인한 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125페이지 직무 실행에서 요구되는 카소스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되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카소스가 뭐냐면 직업, 임무, 과업 확인 방법을 직무 하위 단계로 나누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나옵니다. 각 하위 과업 실행에서 요구되는 지식, 능력, 기술, 기타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소스는 각 하위 죄송합니다. 네. 각 하위 과업 실행에서 요구되는 지식, 능력, 기술, 기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직무 분석을 하고요. 개인 분석입니다. 개인 분석은 우리가 이제 127페이지부터 나오죠. 그래요.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개인 분석은 127페이지죠. 자, 종업원 개개인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종업원이 어떻게 핵심 작업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으로 개인 분석은 종업원과 그의 감독자가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직속 상위 감독자는 종업원의 직무 수행을 관찰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찰할 책임이 있다. 또한 많은 조직에서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접근은 감독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쭉쭉쭉 필요한데 표 4-7번 봅시다. 여기 보면 훈련을 위한 직무 분석 접근법이라고 나오죠. 저기 보면 요약적 개인 분석과 진단적 개인 분석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128페이지 보세요. 종업원의 수행 능력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단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분석까지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가 요구 분석의 대략적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것들을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요구 분석을 실행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떠한 가정을 주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가정에 따라서 어떻게 요구 분석을 실행하는지를 예시를 들어주면서 여러분이 실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가끔 내주는 과제를 여러분 빠트림 없이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뵙도록 하지요.